대만에 7.0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TSMC 첨단 공정이 중단될 경우 어디를 봐야 할까요? 단 10분 만에 정보 격차를 해소해드립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요. 큰 방향성 없이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다면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금과 은 가격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예고했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시 대만 강진 소식입니다. 규모 7.0의 지진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첨단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EUV 노광 장비가 워낙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해서 자동으로 멈춰버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생산 중이던 웨이퍼 몇 장 폐기하는 수준의 문제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핵심은 수요를 다시 잡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거든요. 이 첨단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거의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요. 한번 멈췄다가 재가동하면 최적의 생산 조건을 다시 맞추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계를 껐다 켜는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며칠 생산 차질 정도가 아니라 TSMC의 분기 실적 전체를 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연쇄 확산되는 거네요. TSMC라는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애플과 퀄컴 같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TSMC의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물량을 배분하는 이른바 이원화 전략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에 기회가 온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러니까 DSP인데요. DSP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와 생산을 하는 삼성 파운드리 사이에서요. 설계를 생산 공정에 맞게 최적화해주고 소통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일감이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공급망 차원의 좀 거시적인 변화이고 당장 지진이 난 공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수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파손된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 요인입니다. EUV 공정에는 펠리클이라는 극도로 얇은 보호막이 쓰이거든요. 펠리클이요? 네. 이게 마스크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모품인데 미세 진동으로도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이라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죠. 국내에서는 SNS텍이 이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직접적인 건 감광액입니다. 자료에 웨이퍼 전량 폐기 가능성이 언급됐잖아요. 네, 봤습니다. 이건 그 웨이퍼 위에 도포됐던 감광액도 전부 버려진다는 뜻이거든요. 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돌리려면 공정 안정화를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감광액이 필요합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감광액 공급사에겐 이게 즉각적인 매출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지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그림부터 소모품 교체라는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대만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경쟁사인 인텔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죠.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CPU의 전통 강자이자 파운드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은 겁니다. 네, 정말 의외의 조합인데요. 이 투자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요. 미국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대만과 한국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 본토로 가져오려는 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이 두 거대 기업의 협력은 이들에게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잔이 열리는 셈이겠군요. 그렇죠. 특히 이미 양쪽 모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회사는 AI 가속기의 필수적인 고다층 기판, 그러니까 MLB를 만드는데요. MLB요? 네, 멀티웨이어 보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고층 빌딩처럼 회로를 여러 겹으로 촘촘하게 쌓아올린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 인텔 모두를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 양쪽 모두에게 공급을 하고 있군요. 네, 두 회사가 협력해서 새로운 칩을 개발한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안정적인 공급처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장비 쪽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텔이 엔비디아의 자금까지 받아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더 짓게 된다면 그 공장을 채울 새로운 장비가 대거 필요할 텐데요. 네, 그 과정에서 PSK 같은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PSK는 웨이퍼 위 감광액 찌꺼기를 제거하는 PL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세계 1위요? 네, 특히 인텔 같은 북미 고객사에 대한 공급 이력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이죠.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게 검증된 파트너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칩이 만들어지면 그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아, 테스트 공정이요.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의 강자인 ISC가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칩이 개발될수록 그에 맞는 맞춤형 테스트 소켓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하드웨어의 패권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의 발전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을 넘어서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도 보입니다. 다음 이슈인 CS2026의 핵심 키워드, 피지컬 AI가 바로 그 얘기죠. 맞습니다. AI가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봇의 몸을 빌려서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AI가 몸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최근 로봇 산업의 관심사가 완성품 로봇 자체에서 그 로봇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밀하고 부드럽게 구현하느냐, 즉 핵심 부품의 성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번 CS에서도 LG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SBB테크 같은 부품사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SBB테크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해왔던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아, 국산화에 성공했군요. 네,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런 핵심 부품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CS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속기 시장 자체가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PTS처럼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유성 감속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나 또 SPG처럼 여러 종류의 정밀 감속기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 방향이 결국 더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이런 게임 체인저급 기술 혁신은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죠.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가 보여줬듯이 발사체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핵심이군요. 근데 발사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주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더 많은 위성을 더 자주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위성통신이나 지구 관측 같은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사용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관련 기업들의 역할도 명확해지겠군요. 당연히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부터 모든 시스템을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발사체의 핵심인 메탄 엔진 개발을 주도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봐야겠네요. 네, 정부의 예산과 프로젝트가 보장된 중장기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미 나사나 스페이스X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아,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군요. 그렇죠. 고온, 고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 기술 같은 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발사체 개발의 최종 목표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니 위성을 직접 만드는 기업도 수혜를 보겠군요. 정확합니다. AP 위성이 바로 그런 경우죠. 발사 비용이 저렴해져서 위성 발사 수요가 폭증하면 위성 본체를 직접 제작하는 AP 위성의 전방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발사체 개발과 위성 산업이 선순환하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짓고 로봇을 만들고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이 모든 활동에는 공통적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슈가 바로 그 해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SMR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미국 미시간주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 2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착공입니다. 그동안 SMR은 대부분 설계나 업무 협약, MOU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계획만 모성했죠. 네. 그런데 이번 미국 내 첫 착공은 SMR 시장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매우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SMR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죠.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는 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실제 발주가 시작된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물론 기사의 주체인 현대건설입니다. 미국 내 첫 SMR 건설이라는 상징적인 실적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죠. 파트너사인 홀텍의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갈 심장, 즉 원자로 모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야의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SMR 개발사들의 주기기를 위탁 생산하고 있거든요. SMR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에너빌리티의 일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로 같은 거대 구조물 외에 더 정밀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있을까요? 네, SMR은 대형 원전보다 더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로 내부의 온도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우진이 바로 이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인데요.
SMR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이런 핵심 부품 기업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룬 마지막 이슈는 기술이나 산업이 아닌 정책의 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책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검사를 의무화하면 잠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관련 치료 및 관리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네. 특히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은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비약물적 치료법이나 디지털 치료제 같은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을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리메드라는 기업은 전자약으로 불리는 TMS, 즉 경두계 자기자극 기술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전자약이요? 네. 자기장으로 뇌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뭐랄까 비침습적 방식이라 부작용 우려가 적어서 청소년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CMG 제약은 물 없이 혀 위에 녹여먹는 필름형 의약품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아, ODF 제형 말씀이시죠? 네, 약 복용 자체를 꺼리는 환자들에게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수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검사와 관리를 하려면 AI 기반의 진단 보조 솔루션이나 원격 상담 플랫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네오팩트 같은 기업이 이런 AI 기반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균열에서 시작해 미국 기술 동맹, 로봇의 진화, 우주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헬스케어 정책까지 오늘날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핵심적인 단층들을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들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부터 기업 간의 투자, 정부 정책까지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민감성,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이 개별 뉴스들 이면에 있는 더 큰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